하겠습니다. 이것은 네덜란드의 유명한 앵구스 메디슨이라는 경제학자가 1인당 국민 소득을 쭉 추정한 데이터예요. 이건 얼마 전에 돌아갔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분의 제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하나의 공동조사 타임이 끼어져가지고 구성되어서 메디슨 프로젝트라 했어요. 여기 쓰여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에서 메디슨 프로젝트라 하면은 이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평생에 수집한 경제 통계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그 사이트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한 2년 전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요. 1870년과 1911년에 1인당 소득 수준을 알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40개 국가 정도 돼요. 40개 국가 되는데 이 40개 국가 가운데 1870년, 1911년 이 1인당 그 소득 수준을 추계한 거 보면 한국이 있는데 한국이 가장 낮아요. 요거는 1870년을 행축에 표시하고 1911년을 적축에 표시해가지고 사실계단을 이렇게 찍으면 한국이 제일 꼴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70년도 제일 꼴찌고 1911년도 제일 꼴찌고 우리 조상들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가난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이 나라를 찾아온 선교사들의 외국인이 봐서 왜 이렇게 가난한가? 저 천하의 가난함, 비루함, 가난함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 분들의 찾아보고. 근데 최근에 통계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닫힌 경제에서 착취하는 지배 경험이 착취를 하게 되면 누구도 열심히 생산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그런 세월이 한 100년, 150년 전에 오늘 북한처럼 된다. 오늘 북한이 꼭 저런 모습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래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기가 아직도 20분 정도 시간이 남는데 이게 19세.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왜 이거 조선시대에 살았고 때문에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불과 10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2017년이죠. 조선왕조가 1910년에 망했으니까 107년 전에 망했어요. 107년 전에 제 할아버지 때 이야기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1885년생이에요. 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 할아버지를 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하고 저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긴 역사에 있어서 100년이라는 세월은 매우 짧습니다.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빌딩도 있고 말이죠. 자동차도 다니고 배도 다니고 뭐 로켓트가 올라오고 하니까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은 인간들의 행동 원리는 적어도 200년, 300년이 되었어야 변화가 관찰될 정도로 느린 속도로 변합니다. 문화의 변화, 사회 원리의 근본 변화는 매우 늦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시대는 이 시대 속에 지금도 있어요. 연속적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알기 위해서 요 20, 30년 전만 열심히 알면 된다. 그런 생각하면 큰 착오예요. 100년, 적어도 한 150년, 200년 정도는 그 시간적인 감각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단위로 무엇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하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19세기 말의 상황은 남은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여러분의 존재를 규정하는 그 역사적 시간 감각이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의 행동 원리가 크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은 코로나가 바뀌긴 바뀌었죠. 그러나 아주 느려서 태평양의 산호초가 100년이 지나면 1cm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느린 속도로밖에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들의 사회적 행동의 원리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저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배 엘리트들, 한나라를 책임진 엘리트들은 자기 나라 역사에 한 200년, 300년을 대상으로 해서 10년 단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바로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러한 나라가 인간의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기초이용으로 받드는 나라로 변신을 할 때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라는 마음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나라가, 개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나라가 어떻게 갑자기 새로운 그 사회가 어떻게 그런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 나라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느냐. 그 힘든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 현실에 대한 시간 강단을 생각하기 위해서도 적어도 이러한 역사는 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제가 지금 이 노트에 한 4페이지가 있는데, 이 나라가 이제 드디어 1870년이 되면 제국주의 시대가 됐어요. 제국주의 시대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혼자 있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가 찾아왔어요. 제국주의 국가가 찾아와서 문을 열어라. 문을 안 열 수가 없죠. 왜? 제국주의 국가가 타고 온 배, 그들의 중포, 배에서 쏘는 대포는 그걸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 2차례 해봤지만 형편없이 그래서 마크스 표현에 의하면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서양의 중포의 압력하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택해야 했다. Survive or perish. 살아남을 것이냐 소멸할 것이냐. 그 엄정한 존재의 선택이 강요되는 그 시대가 됐어요. 그들은 찾아와서 딴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통상을 하자. 문을 열어라. 우리하고 통상을 하자. 그 통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인간들끼리 거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살인 사건이 날 수도 있고 사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럴 때 서유럽은 일본과 중국과 우리 조선 왕조의 재판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재판하는 거 좋다. 그러나 너희 나라에 법이 없지 않느냐? 법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무리 죄를 짓다고 하나 너희 나라 재판에 맡겨주었다. 너희 나라 사람은 우리가 재판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권이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속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속 당하기 싫어? 그러면 빨리 법을 만들어. 우리 기준에 맞는 법을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의 주권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본 나라의 민법이나 형법을 만들어서 서양으로부터 치해법들을 회복하는 데는 무려 5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50년이 아니고 1868년부터 1904년이니까 한 40년 정도 걸렸어요. 그만큼 그 제국주의의 압력은 그 자체로 엉뚱한 것이었고, 후진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를 서양과 닮은 걸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한 시대에 이 조선왕조는 살아남지 못했다. 살아남으려면 일본처럼 개혁을 했어야 돼요. 서양이 요구하는 게 뭐다? 제국주의 열강이 요구하는 게 뭐다? 죽을래 살래 물을 때 일본의 창조적 소수들은 그들의 국가를 근대적 형태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명치유신이죠. 그게 바로 그 개혁의 본질이 뭐냐면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명치유신을 한 다음에 일본의 천황이 반포한 천하에 대한 조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세계의 사조에 맞춰서 공의를 실천한다. 그 공의의 근본적인 어떤 그 개념이 개인의 자유예요.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려고 할 때 일본의 귀족들이 사무라이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면 천황은 뭐 때문에 천황입니까?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천황의 신하들인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전도 하고 말이죠. 대혼란의 과정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일본의 모든 백성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을 합니다. 이 개인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과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술의 양바퀴와 같은 거예요. 농민들이 농사 짓고 있는 토지는 개인의 소유다. 모든 사람은 재산권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유다. 이 변혁을 수행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라이는 뭐 때문에 사무라이고 일본의 천황은 뭐 때문에 천황이라니. 모두가 지재산 지갖고 다 자유인인데 뭐 때문에 백성으로 규정하고 천황이 그 백성을 지배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대논쟁이 벌어집니다. 생각이 달라서 내전도 벌어져요. 그런데 결국은 세계 사조에 맞춰서 백성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백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러는 것과 천황의 대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모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헌법을 만들어내면서 일본 나름대로 개혁을 했던 거예요. 개혁을 해가지고 일본이 적기 시대를 살아남게 되고 그래서 드디어 치해법권도 회복하고 관세 주권도 회복하고 열강과 통일한 반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일본의 근대사를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거기서는 바로 이 서양으로부터의 도전의 본질이 뭐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어떤 참고적 소수의 개혁가들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그걸 금방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식인과 정치 엘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도전의 본질을 이해하는 창조적 소수들이 나타나고 이 창조적 소수들을 지지하는 시민계급이 형성되고 그들이 결국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변혁을 수행한 나라는 우리 아시아에서는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밖에 없어요. 우리 조선은 불행하게도 실패를 했어요. 몇 사람이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관료들이 개명 관료들이 그렇습니다. 고종에게 임금이시여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십시오. 그게 바로 민법이에요. 오늘날 민법의 원형을 말합니다. 어느 나라가 민법을 제정할 때 그 나라가 다시 말해서 농노 백성으로 상태에 있던 그 인간들을 자유인으로서 그리고 재산권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법을 만들 때 그 나라가 근대국가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일본도 드디어 지이신 이후에 수많은 논쟁을 거치고 전투를 거친 다음에 1882년부터 민법을 만들기 시작해서 1897년에 그 민법을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했는데 그걸 보고 있던 우리 조선의 관료들도 임금이시여 우리도 백성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임금이 가보경장 때 종묘 사직에 나아가서 맹세를 해요.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근데 약속 지키지 않습니다. 궁지에 몰려서 약속을 소위 홍범신성조를 13조 실례지만 전공이 묻습니다. 역사를 제가 뭐 잘못된 거 있으면 항상 진행해 주세요. 여기 선생님 계시니까 제가 좀 편리해요. 제가 경제사에 대해서 제가 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고종이 그 약속을 안 지키죠.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되면 황제는 뭐 때문에 황제냐? 그리고 국제상의 어떤 기본 원리에서, 헌법적 원리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많은 나라에서 내란을 거쳐야 정리가 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조선도 내란을 거쳤어요. 동독일패가 의회를 만듭시다, 민법을 만듭시다 했을 때 결국은 고종을 탄압을 하고 1897년에 황제가 된 다음에 1899년에 대한국제를 발표해서 대한정권 만세불변의 전제 정치인이라 그랬습니다. 임금은 관리를 마음대로 임명하고 법률을 마음대로 제정하고 재판을 마음대로 하고
그 경제를 통솔하고 외국과의 조약을 맺고 이거 못해서 모든 것을 다 나가버렸어요. 일본과는 반대 방향으로 간 겁니다.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황제는 황제이기라 하는 그 대타협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법리를 개발할 지성이 없었어요. 없었고 왕은 자기의 권리를 제 신하들이 제약한다 싶으니까 그 독립유배를 계산시키고 자기 전제 권력인 것을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전제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정부의 중요한 재산을 전부 황실로 다 옮기고 심지어는 전황국이라고 동네를 지금 우리나라 말로 지금 화폐공사에서 돈 찍는 것도 원래는 중앙정부로 옮겨서 거기서 중앙재정을 집행하는 식으로 해서 다 발행돼야 되는데 이걸 황제 개인이 자기 개인 창고에 갖다 놓고 씁니다. 제가 그건 조금 밝혀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나름대로 좀 애를 써가지고 당시 저 용산에 전황국이 있었는데 전황국에서 백동화라는 동네를 지키면 지게꾼에 실려가지고 지게꾼이 그 지게를 지고 백동화를 운반하는 행렬이 쭉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지금 저 뭡니까 덕수궁 그 당시에 경호궁이라는데 경호궁까지 쭉 가지고 황제의 창고에 그 백동화를 쌓아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황제 자기 개인적인 그 용도로 그걸 지출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화폐를 발행을 해서 화폐라는 천하 공동의 기구를 황제 개인의 재산으로 장악해가지고 그걸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막 시중에 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신하들이 저 전황국에서 화폐를 함부로 발행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상소를 하고 해도 고종 황제는 듣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나의 권리를 침해한다. 고약한 놈들이로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대한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는데 그 자세한 과정은 제가 이제 시간 관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멸망하는 과정이나 그걸 보더라도 철저하게 황제 개인의 집이 그러니까 황제 개인의 가산제 국가가 어떤 그 일본에게 팔리는 형태로 일본에게 양도되는 그와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이 황제가 자기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중국에 의존하다가 그 다음에 러시아에 의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이 발생을 했죠. 청일전쟁 때 일본이 이겨놓으니까 러시아 이 고종 황제가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발전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노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노일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이기게 되자 국제사회가 일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1905년 7월 달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카츠라라는 사람을 일본에 파견해서 텍트라는 국무장관을 일본에 파견해서 카츠라 수상과 메모란담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필리핀을 넘보지 않는 그 조건 위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미국이 이를 승인한다 이랬어요. 그렇고 다음 달 1905년 8월 달에 제2차 영일 동맹이 맺어지는데 그때 영국이 그 당시 세계 주인 아닙니까?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탁월한 권리를 갖는 것을 인정하고 한국을 보호 감리함을 이를 승인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달 1905년 9월 달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일본 대표를 미국의 포트마우스에 불러가지고 조약을 체결하게 했는데 조약의 1조가 그 제2차 영일 동맹 그대로 뺏기는 거예요.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탁월한 권리를 가짐을 이를 인정하며 조선을 보호 감리함을 승인한다. 이렇게 해놓고 또 히로부미가 1905년 11월 달에 서울을 옵니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고종 황제는 또 융숭하게 또 잔치를 베풀어서 대접을 해요. 대접을 합니다.
뭐 때문에 오는지는 이미 신문에 다 나서니까 다 알 거야, 그네. 그렇죠. 국제적으로 조약이 앞에 미국과 일본과의 조약은 메모란담이니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영일동맹과 그 포스마스 조약은 뭐 세계 신문에 다 난 이야기니까. 그리고 그 다음 그 2달 뒤에 일본의 특사가 또 이러고는 사람이 한국에 올 때는 어떻게 물어오는지 다 알 거 아니. 고종황제가 자기의 주권을 지키려면은 군대를 이끌고 남한산성이나 저 태백산성에 들어가서 결사함대를 해야. 이제 질문은 제가 가게 되면서 이제 세부 상황을 하고, 근데 아까 제가 하나 질문할 건 있습니다. 질문할 건 아까 그 소중화 사상을 얘기를 할 때, 제가 태극기를 보면서 항상 불길한 느낌을 받습니다. 태극기의 가운데 태극 문양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저희의 고유의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중국에서 온 옛날 그 중국에서 온 그 어떤 그 태극 사상에서 발휘가 됐고, 또 아까 보니까 소중화 그 그림에 건이 강본이 다 그려져 있고 바깥에, 그리고 현재 태극기 문양을 보면 묘하게도 우리 휴전선 모양과 닮아 있고 위에 빨간색 파란색에서, 그래서 저도 태극기를 저희 병원에만 제가 한 태극기가 5개가 있습니다. 지하 창고에 2, 병원에 외에 하나, 제 방에 하나, 병동에 하나, 3개가 있는데 태극기를 볼 때마다 굉장히 불길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까 그 선생님이 봤던 그 소중화 이론에서 그 건이 강본이 왜 그려져 있었고, 그게 그러니까 건이 강본이 그러니까 태극기에 있는 건이 강본이, 그 건이 강본이 바로 이 소중화 사상과 관련이 있는 건지, 그거를 아까 저하고 여쭙고 싶은데 그걸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 강의 열심히 듣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윤 선생님, 뭐 한 말씀 하시죠. 묻었어.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부터는 꼭 이 많은 분이 모두 다 말씀할 수는 없으니까 뭡니까 2분, 3분 강의는 꼭 한 말씀씩 한다는 그런 자세로 준비를 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피곤하고 해서 강의도 조금 자기는 잤는데, 또 이영 교수님 강의는 제가 자주 듣고 김영상 교수님 계신데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고 해서 굉장히 친숙한 느낌입니다. 어쨌든 저도 우연히 이제 강좌에서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떨어지면 못해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강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중요한 어떤 디렉tor이 될 수 있다는, 지금 시국적으로도 좀 그런 걸 방문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참석을 해서 어쨌든 뭔가 이렇게 전도사나 소리 들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사물 경험으로 한번 강의를 드리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뒤에 계시는 제일 뒤에 계시는 분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현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영훈 교수님 그게 처음입니다.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원래는 좀 약간은 진보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너무 진실이 거짓에 파묻히고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일본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보면서 우파 사상 이것이 굉장히 이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이념이고 사상이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교재 뉴스 거기 보니까 이승만 학당 거기에 수강생 모집한다는 그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좀 들어봐야겠다. 뭔가 좀 모르는 부분들을 좀 저도 알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참석을 하게 됐거든요. 사실 이제 한때 교사였는데 교사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물론 간둔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11년을 하다가 근데 그 당시에 그 전교조가 막 태동하고 전교 회비라고 하는데 이제 결성이 되고 그럴 무렵에 이제 제가 교직에 있었는데요. 이제 사실은 그래도 저도 참석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뭔가 역사 교육을 하다 보면 그 학생들한테 어떤 그 자부심이라든가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걸 심어주기보다는 정말 우리 조상이 너무 부끄럽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승만 이 대통령 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독재를 했다. 그 다음에 부패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르치면서 전혀 그것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잘못됐다. 친일파하고 이렇게 같이 친일파들을 다 이게 끌고 와서 그들과 더불어서 이 나라를 꾸려가고 그래서 단추가 너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역사 교과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가르치면서 이렇게 잘못된 이런 우리나라 역사를 애들한테 가르치는 애들이 결국은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밖에 못할 건데 그러면서 굉장히 사실 교직에 제가 흥미를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문제도 있고 그랬지만은 그런 이유 때문에 교직을 제가 중간에 간둔 이제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여튼 오늘 와가지고 윤 교수님 이제 강의 들으면서 전 역사를 새롭게 이렇게 보면서 뭔가 참 잘했다. 나름대로 참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어렴풋하게 좀 하게 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안산에서 온 이경희라고 합니다. 저희 강의를 이제 일단 배우고 싶어서 왔고요. 저는 하면서 한 가지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이승만 학당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야 될 것인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내용들 어떻게 지금 모두 작용화되어 있는 이 교과서로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다른 영역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접근해 가서 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도 다른 역사관을 가진 학생들로 키워낼 수 있을까?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도움이 될 만한 대안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이승만 학당이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 또는 대통령의 평생의 행적을 미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아마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대목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신이 아닌 이상 과오가 있다. 그래서 흔히 중국인들이 모세동을 대상으로 해서 07과삼이라 하는데, 저도 이승만 대통령을 평생에 85세, 90세를 사셨는데, 활동을 85세까지 하셨는데, 과오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노년에 체력이 떨어지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정치상의 혼란이 있었다. 과오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코 미화를 하거나, 신격화하거나, 그렇게 해서 될 일도, 될 수도 없지만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어떤 종교적인 의도를 갖고 이 학당을 운영한다면,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950년대 정치 경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은 잘못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한 인물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긴 업목이 있어요. 그분이 평생에 할 일을 두고 좀 높은 수준에서 또 거창한 이야기하는 한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어떤 가교로서 연결 통로로서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온
평가해온 바가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체가 지금 크게 혼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승만 학당을 경영한다, 운영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인생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고 다만 카페를 통해서 그리고 조금 이제 이 작업이 좀 모이면은 조금씩 모이면 홈페이지를 개설을 통해서 동영상을 좀 많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그 강의 동영상을 많이 배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규제 TV나 다른 유관 사이트도 이 강의 내용을 올려가지고 또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참 이승만 학당이 발전을 한다면은 발전할지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발전을 한다면은 각 지방에 분교도 세우고 이렇게 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시작하는 마당에 도저히 하려면 그런 못되고 우리는 꿈은 있지만은 또 그렇게 다만 노력할 겁니다. 말씀드리고요. 우리들 예 벌써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줄 이제 서주세요. 그럼 짧게 하겠습니다.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온 학생이고요. 그리고 그 교수님 말씀 중에서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거는 교수님 말씀 중에 왜요? 몇몇 사람들이 뭐 친일파라고 했다든지 교수님께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 이제 간력이 들어간다면 차츰차츰 그런 일들은 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조선이란 역사를 봐야지 자꾸 뭔가 굉장히 긴밀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에 우리가 자꾸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개념에서 좀 광의로 민족이라는 단어의 데피니션도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이 부국한 이후에 태어난 세대로서 이승만이라는 한 개인을 봤을 때, 그러니까 20세기 초중반에 살았던 그 사람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 항상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뜻을 같이 해줄 동지가 크게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과연 45년 해방 이후 3년간 건국을 준비하는 동안 어찌 보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레디컬한 그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 과연 어떤 동지와 군조자가 없었을 상황에서, 왜냐하면 건국과 개인과 자유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과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법을 세우고 국가를 만들고 그게 어떻게 거의 그 소수 이승만이라는 한 개인이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너무 외로운 인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예, 그 기적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 파주에서 오신 어린이들이 이 이야기 듣고 얼마나 이해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자유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학당의 기본 핵심 용어는 자유입니다. 자유.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이제 여기 나와서 해보도록 하세요. 저기 우리는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자유인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님하고 가끔 나와서 자유인으로서 확고한 주체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좀 하면 되죠. 아직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미자유인이에요. 부모님은 좀 공양, 교육을, 양육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단계가 되면 자유인으로서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저는 말씀하시죠. 예. 너무 오래 했어서.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10살 때부터 외국에서 살다가 40여 년 살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몰라서 배우고 싶은데 지금 이 시간에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교과서에도 없고 애들이 가르침을 못 받는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독립정신 그 책 아직 안 읽었습니다만 이러한 자유인과 이러한 책에 대한 내용이 우리 아이들 초, 중, 고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이 쓰여진 게 있나요? 우리 강 시작하기 전에 마침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없습니다. 없거나 매우 부족합니다. 자유경제원에서 좀 준비한 걸로 있으면 좀 소개를 한번 해보시죠. 저희 자유경제원에서 그 동화책을 번역한 게 있기는 한데 없다면 우리라도 만들어야 될 거 같아서 있으면 보고 싶고요. 예, 힘을 합해서 같이 만들어보죠. 애들을 자유인으로서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장차 자유인으로서, 이자유 상태지만은 자유인으로서 애들의 정체성을 교육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운영의 책임자로서 매번 강의에 나올 겁니다. 강의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자주 뵙고 할 텐데, 다음 주만큼은 제가 우선 몇 달 전부터 약속이 있어서 하고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김동상 교수님께서 그 강의를 하시는데 제 얼굴을 보기 힘들 겁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매주 나오니까 자주 만나서 인사를 하고 카페에도 가능하면 신원을 공개해서 큰 문제가 없으신 분은 가능하면 사진도 지금 이미 입학 원서에 다 사진이 있는데 가능하면 카페도 이렇게 공유를 하면